거대한 크루즈선 갑판 위에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하강하려는 순간 갑자기 선박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았다. 철수. 즉시 철수. 무전기에서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헬리콥터는 급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갑판 아래에서는 3,000명의 승객들이 공포에 떨며 숨죽이고 있었고 테러범들의 냉소적인 웃음소리만이 메아리쳤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다. 이번만큼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군 태평양 사령부에서 18년간 복무해온 데이비드 톰슨 대령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작전을 지휘하며 위기를 해결해왔지만 2024년 11월에 벌어진 그 사건만큼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에서 일상적인 브리핑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상황실로 급히 향하는 동안 가슴이 뛰었지만 이번만큼 심각한 상황일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동남아시아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호화 크루즈선 오션 드리모가 테러범들에게 점거당한 것입니다. 선박에는 3,000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각국 정상들의 가족과 외교관, 그리고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테러범들의 정체였습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검은 바다라는 조직으로 최첨단 무기와 폭발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선박 내부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모든 것이 정교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더욱 절실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질 중에는 제 여동생의 딸, 즉 제 조카인 17살 에밀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밀리는 고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친구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동생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에밀리가 그 배에 타고 있어요. 여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군 장교가 아니라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의 최고 지휘관인 윌리엄 해리스 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지만 모든 사람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자. 해리스 대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긴장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상세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테러범들은 총 1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은 선박 내부의 주요 지점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승객들을 여러 구역에 분산시켜 놓아서 일괄적인 구출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테러범들의 요구사항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요구가 아니라 국제 정치적 사안들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이는 협상을 통한 해결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72시간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우리가 보유한 최고의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의 투입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정찰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테러범들이 선박 외부에 대공 무기를 설치해 놓았고 내부에는 첨단 감지 장비들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더라도 즉시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여동생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18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네이비실의 1차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작전지 휘소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정예 대원들이 수중으로 접근하여 선박 하부에 도달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선박 내부로 침투를 시도하는 순간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테러범들이 설치한 수중 감지 센서가 작동했고 갑자기 선박 하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대원들은 무사했지만 작전은 완전히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테러범들이 즉시 보복으로 승객 10명을 갑판으로 끌고 나와 위협을 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우리의 구출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것입니다. 테러범들은 냉정하게 계산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접근 시도든 즉시 승객들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해리스 대장은 즉시 국제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군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연락을 취한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SAS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테러 특수부대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했습니다. 영국군 지휘관과의 화상회의에서 그들의 자신감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상부 침투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SAS 대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테러범들이 그런 뻔한 접근을 예상하지 못할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제 우려가 맞았습니다. 영국군 헬리콥터가 선박에 접근하는 순간 선박 상부에서 대공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헬리콥터는 간신히 회피했지만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영국군의 시도 이후 테러범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은 승객 중 어린이 5명을 갑판으로 끌고 나와 전 세계에 생중계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정말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해군 특수부대는 잠수함을 이용한 은밀한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핵잠수함으로 완전히 탐지되지 않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지휘관의 계획은 나름 정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테러범들은 선박 하부에 소나 감지 장비까지 설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프랑스 잠수함이 일정 거리 내로 접근하자마자 즉시 탐지되었고 테러범들은 또다시 승객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특수부대들이 연달아 실패하고 있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각 실패마다 테러범들의 경계심만 높아지고 있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독일의 GS지구는 특히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작전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최신 드론 기술과 AI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겠습니다. 독일 팀의 제안은 기술적으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물리적 접근이라는 기본 틀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무인 드론들이 선박에 접근하자 테러범들은 즉시 전자기 교란 장치를 작동시켜 모든 드론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 자위대의 시도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듯 최첨단 로봇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우리의 로봇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합니다. 일본 지휘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일본의 자랑스러운 로봇들이 선박에 접근하자마자 테러범들에 의해 하나씩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굴욕적인 것은 테러범들이 파괴된 로봇의 부품들을 승객들 앞에서 조롱하듯 전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세계 각국의 최정예 부대들이 모두 실패했고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이 정한 72시간의 시한이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에밀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군에서 구조작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리스 대장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가능성이라도 검토해봐야 한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 않은가. 대장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방법이 실패한 마당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한국군에서 보내온 제안서를 읽어보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방법은 기존의 물리적 침투나 기술적 우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심리적 침투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제안서에 따르면 테러범들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여 내부 분열을 유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테러 조직 내부의 위계 질서와 개인적 갈등을 파악하여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허무맹랑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안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축적한 심리전과 정보전의 노하우가 바탕이 된 것이었습니다. 물리적 충돌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흔드는 방식에 특화되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해리스 대장은 한국팀을 즉시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시간이 없다. 한국군의 제안을 직접 들어보자. 그렇게 급히 한국에서 특수작전팀이 파견되었습니다. 이틀 후 하와이 공항에 한국군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한국팀의 모습이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거대한 장비나 무기 대신 간단한 분석 장비들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팀장인 박민수 중령이 제일 먼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군인이었는데 뭔가 학자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령님.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의 박민수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함께 온 팀원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심리학 박사 출신인 김소영 소령은 30대 초반의 여성 장교로 테러리스트 심리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정보 분석 담당인 이재현 대위는 젊어 보였지만 눈빛이 매우 예리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회의실에서 첫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민수 중령이 설명하는 작전 개념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우리는 테러범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김소영 소령이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테러범들의 무전 통신과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들 조직 내부에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내부적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테러범들도 결국 인간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김소영 소령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리더와 부하들 사이, 그리고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조직원들 사이에는 반드시 갈등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재현 대위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도청한 무전 내용을 분석한 결과 테러 조직의 리더인 사령관과 부리더인 중위 사이에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부 조직원들이 승객들 중 어린이들을 다치게 하는 것에 대해 내심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징후도 포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다른 참석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관인 로버트 밀러 제독은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리 분석은 좋지만 실제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론과 현실은 다른 것 아닙니까? 박민수 중령의 답변은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독님, 우리는 이미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분단 상황에서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축적한 노하우가 있어요. 물리적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심리적 접근으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군이 개발한 특수 심리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상대방의 음성 패턴, 행동 양식, 의사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별 심리 프로필을 만들어내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심리적 약점과 갈등 요소를 파악하여 조직 내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물리적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지만 나름의 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더욱이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한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소영 소령이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테러범들 개개인의 성격과 동기를 파악한 후 그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특정 개인에게만 들리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재현 대위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수 주파수를 이용해서 특정 개인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하지만 목표 대상만 들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박민수 중령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력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중령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전문성을 갖게 되셨습니까? 박민수 중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북한 주민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는 군 복무를 시작한 후 심리전과 정보전 분야로 전문화의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분단된 현실에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했습니다. 물리적 충돌보다는 심리적 우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미국 유학 시절의 경험을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서구식 군사 전략을 배웠지만 동시에 우리만의 독특한 접근법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정서와 경험이 만들어낸 특별한 방식이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은 먼저 테러범들의 무전통신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소영 소령이 주도하는 심리 분석팀은 각 테러범의 음성 패턴과 발언 내용을 통해 개인별 성격과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며칠간의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테러 조직의 리더인 사령관은 카리스마 있지만 동시에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고 브리더인 중위는 실용적이지만 리더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조직원들 중 일부는 이미 피로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현 대위는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심리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사령관과 중위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수 주파수를 이용해서 중위에게만 들리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사령관이 그를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행되었습니다. 이재현 대위가 특수 장비를 조작하여 매우 미묘한 주파수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사령관이 내 충성도를 의심하고 있다. 조심해라. 이 메시지는 중위에게만 들리도록 정교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무전통신을 분석한 결과 중위의 음성 패턴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김소영 소령은 이것이 심리적 불안감이 증가한 징후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욱 정교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령관에게 중위가 은밀히 다른 조직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 부하가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의심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전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과 중위 사이의 무전 대화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전상 의견 차이 정도였지만 점차 서로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내 지시에 반대하는 거야? 사령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위의 대답도 예전처럼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소영 소령은 이런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조직원들 개개인에게 접근할 때입니다. 리더들 사이의 갈등이 합으로 전파되도록 유도해야 해요. 가장 효과적인 대상은 워리어라는 코드명을 가진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무전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른 조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을 보였고, 특히 승객들 중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연민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재현 대위가 워리어에게 보낸 메시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구성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무고한 아이들을 다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너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의 내면에 있던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놀랍게도 워리어는 이런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조직원과의 대화에서 미묘하게 작전에 대한 의문을 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같은 발언들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위험했습니다. 테러범들이 정한 시한이 거의 다가오고 있었고, 아직 결정적인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일부 조직원들은 오히려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자칫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박민수 중령이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워리어와 1대1 대화를 시도하겠어요. 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중령은 특수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워리어에게만 들리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갈등을 이해해요. 함께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워리어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야? 어떻게 내게만 말을 거는 거야? 하지만 박민수 중령은 차분하게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왔어요. 한국. 워리어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여기에? 박민수 중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다릅니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몇 시간에 걸친 대화 끝에 워리어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갈등을 느끼고 있는지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민수 중령은 이런 그의 마음을 공감하며 조심스럽게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당신이 다른 동료들도 설득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치지 않고 이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며칠간의 심리전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워리어가 다른 조직원들과 은밀히 접촉하면서 조직 내부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젊은 조직원들 중 몇 명이 워리어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사령관과 중위 사이에 공개적인 갈등이 터졌을 때였습니다. 며칠간 쌓인 서로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 거야. 사령관의 분노한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처음부터 이 작전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중위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들 사이의 갈등은 다른 조직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결된 것처럼 보였던 조직이
순식간에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소영 소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열된 조직원들 개개인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다. 더 이상 잘못된 리더를 따를 필요 없다. 평화로운 해결을 원한다면 용기를 내라 같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워리어가 다른 동조자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사령관에게 항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놓아주고 평화롭게 항복합시다. 사령관은 분노했지만 이미 조직의 과반수가 워리어 편에 서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위마저 워리어가 옳다며 사령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사령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러범들이 내부에서 스스로 항복을 결정한 것입니다. 워리어가 대표로 나서서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놓아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작전지 휘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어떤 물리적 공격도 없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에밀리를 비롯한 모든 승객들이 무사히 구출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항복 과정도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한국팀의 지휘하에 테러범들은 질서정연하게 무기를 내려놓았고 승객들은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워리어를 비롯한 일부 테러범들이 승객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밀리와 다시 만났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삼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에밀리의 밝은 미소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동생도 전화를 통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반응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군의 혁신적인 작전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리적 힘이 아닌 심리적 접근으로 완벽한 성공을 거둔 전례 없는 사례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국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는데 이번에는 한국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로버트 밀러 제독을 비롯해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인사들이 모두 한국팀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격했습니다. 해리스 대장의 말이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21세기 안보 환경에서는 기존의 물리적 접근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군이 보여준 심리적 접근법이야말로 미래형 작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수 중령과의 마지막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령님,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제 질문에 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상대방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어요. 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오하거나 파괴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의 특수한 경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70년간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과 대치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군사적 대립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어요. 그런 경험이 이번 작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소영 소령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서구의 군사 전략은 주로 물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의 접근법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것을 중시해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이번 성공의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대위는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첨단 기술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떤 철학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파괴가 아닌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했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며칠 뒤
백악관에서 특별 감사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국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혁신적 접근법은 앞으로 우리의 안보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진정한 동맹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박민수 중령에게 개인적인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령님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3,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성공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심리전과 정보전 분야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양국 특수부대 간의 정기적인 합동훈련과 기술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 한국의 참여를 의아해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모두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며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특히 NATO는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로 격상시키며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지만 국제적인 찬사가 이어지자 결국 한국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측에서 먼저 한일 군사 협력 확대를 제안해왔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유엔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의 혁신적 작전 방식을 21세기형 평화유지 활동의 모델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한국의 심리전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평양 사령부 내에 새로 신설된 국제협력작전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을 총괄하는 중요한 보직이었습니다. 박민수 중령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 국방부 내에 심리전략연구소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양국 군사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관계학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삼촌, 저도 나중에 외교관이 되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요. 에밀리의 꿈을 들으며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번의 구조작전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큰 영감을 주는 사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번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고 서로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진정한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군의 뛰어난 능력과 철학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사건이 그런 미래를 여는 작은 시작점이 되었다면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